네, 오늘도 SML 금요일 류종훈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류종훈입니다. 자, 이제 본인의 전문 분야 나오는 거죠? 네, 오늘도 이제 자동차 한번 이야기 해봐야죠. 네, 근데 금요일이니까. 아까 뭐 잠깐 예고는 주셨습니다만, 네. 이른바 전통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들. 네. 요 친구들에게도 희망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당연히,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당연히 꺼지지 않았죠. 아직까지. 그렇습니까? 네. 전동화 차들이 지금 많이 판매가 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의 90% 정도는 내연기관 차량이 차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뭐 한국이나 미국, 유럽 이런 시장 말고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같은 약간 아직까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은 전동화를 좀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거기는 가정에서 쓰고 산업으로 쓸 전기도 부족한데 차량으로 굴릴 만한 전기는 더더욱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 차들의 아직까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사실은 친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 자체가 발전기가 될 수 있는, 달리면서 전력을 만들고 그런 방식에 대한 이제 또 수요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량이 좀 떠오르시나요? 하이브리드? 역시 잘하십니다. 네. 근데 그 자동차가 물론 뭐 달리면서 전기 생산할 수는 있는데 네네. 그 양이 뭐 이렇게 크진 않지 않아요? 아니, 크진 않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이랑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은 거의 많이 나고 50배 가량. 50배 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자체에 저장되는 그 전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엄청 긴 거리를 전기만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차의 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굴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회전력이 나중에는 전기로도 되고 제동력도 전기로도 되고 그런 이제 또 엔진의 힘으로도 전기가 되고 다양한 기술이 있거든요. 궁금한 게 네. 그 전기차는 모터잖아요. 네네. 내연기관은 엔진이고.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그 동력 축에 네. 엔진이 물려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모터도 같이 물려 있어요? 그렇죠. 모터도 있고 엔진도 있고요. 그 방식에 따라서 직렬형 하이브리드, 병렬형 하이브리드, 직병렬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그거 오늘 그러면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야, 근데 이건 되게 그 정교한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렵죠. 예, 맨 처음엔 전기로 가다가 스무스하게 거기서 턱 걸리면 또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스무스하게 엔진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네. 그게 또 기술력이거든요. 네네네. 처음에 그래서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업체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특히나 유럽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았는데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토요타가 거의 특허를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에 네, 관한? 직병렬 방식에 대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풀어주니까 못하는 거고, 그러면 직렬형이나 병렬형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직병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만들려고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환할 때 충격도 있고 또 전기랑 엔진을 같이 만져야 되니까 기술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정프로가 정확하게 짚었군요. 완전 정확하십니다. 쪽집게예요 거의. 네,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래프 하나 준비했는데 봐주시면은 먼저 이제 파워 스플릿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흔히 알고 계시는 직병렬 방식의 이제 그 토요타 방식의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잘 보시면 모터 B, 모터 A, 뭐 유성기어 쭉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보시면은 모터 B는 구동을 할 수 있는 모터고요. 네. 모터 A는 이제 배터리를 충전한다든지 아니면 시동을 건다든지 하는 그런 또 다른 영역의 또 모터거든요. 이제 이 방식이 이제 흔히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토요타 방식의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TMED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병렬형 방식인데요. 다시 화면을 조금 바꿔주시면은 6개짜리 이건 이제 현대차가 주로 쓰고 있는 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직병렬이랑 병렬이랑 다른 게 일단은 직병렬 같은 경우에는 이 차에 모터가 2개가 달려 있다 보니까 모터가 그 배터리도 충전을 하기도 하고 달리는 구동을 하기도 하고요. 각각 역할이 근데 나눠져 있어요. 근데 병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모터가 변속기에 달려 있습니다. 변속기에 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구동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모터만으로 구동도 해야 되고 발전도 해야 되고 그런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병렬련 방식이 기술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네네. 처음에는 그 하이브리드가 유명했던 데가 이제 도요타와 혼다가 있었는데 네. 혼다 같은 경우에는 직렬형을 썼습니다. 직렬형은 이렇게 모터랑 엔진이랑 이런 걸 일자로 쭉 놔둬가지고 엔진 그 모터랑 모터랑 배터리는 구동하고 그리고 완전 저속대만 쓰고 속도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엔진으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효용량이 되게 낮고 연비도 안 좋았거든요. 네. 병렬형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모터랑 변속기를 붙여가지고 쓰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기술 개선을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사실은 하이브리드를 그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직렬형도 피해야 되고 직병렬도 피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병렬형으로 선택을 한 건데 네. 지금은 이제 3세대까지 오면서 현대차의 기술력이 도요타에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왔고요. 아, 그래요. 제일 쉽게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소나타랑 그리고 이제 그 캠리 하이브리드 두 차량을 비교를 했을 때 소나타가 오히려 연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한 1.1km 정도? 네, 조금 더 높아요. 예, 그리고 직병렬과 병렬의 그 또 다른 차이점은 병렬형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아까 하나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부품이 덜 들어가니까 무게가 좀 더 가벼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두 차량의 무게 차이가 거의 한 50kg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모터가 하나 덜 들어감으로써 이제 무게 차이도 있고 더군다나 또 현대차가 만드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2V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데 12V 그 배터리가 따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시동을 건다든지 로켓 인포테인먼트 배터리. 돌리는 거, 네. 예, 그런 거 네. 그게 안 들어가거든요. 현대차가 만든 거에는. 그게 또 이건 또 엔진이랑 그 변속기랑 다르게 배터리 기술이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현대차가 이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를 또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또 도요타에서도 만들지만 그들이랑 다른 방식으로 만들려면 특허를 피해가야 되는데 그런 악조건이 어쩌면은 현대차 기술력을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내수 시장에서는 뭐 현대차는 내연기관만큼 하이브리드가 거의 많이 팔리고 있고요. 특히나 제일 많이 팔리는 차량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랜저잖아요. 네. 그랜저가 상반기 때 6만 대 정도 팔렸는데 그 중에 절반인 3만 대 가량이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진짜요? 네. 와. 그리고 그 하이브리드가 1.6 하이브리드예요. 1.6 그러니까 네. 1600cc? 네, 1600cc 엔진에다가 그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붙인 그 하이브리드거든요. 현대차가 현재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세 종류가 있어요. 아니 그랜저가 1600cc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랜저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대형차다 보통 보니까 3000. 네, 2.5, 3.0, 3.5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6세대부터는 이게 엔진 배기량이 많이 작아졌어요. 그때부터 2.0, 2.5 이렇게 됐고 3.0 자연흡기가 있었고 7세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2.5, 3.5 내연기관이 있는데 1.6 하이브리드는 1.6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 세대까지는 2.4 하이브리드였거든요. 2400cc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붙인 거였는데 이번 거부터는 1600cc입니다. 근데 1.6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뭐 아반떼라든지 뭐 엑센트 그렇죠. 작은 차잖아요. 네. 근데 그랜저는 5m가 넘는 엄청 큰 차란 말이에요. 음. 이걸 굴리려면 엔진의 힘이 엄청 좋아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1.6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량이 최고 출력 230마력을 내요. 1.6 그러니까 1600cc로? 네, 1.6 1.6리터 그 조그마한 엔진이 네. 230마력을 내거든요. 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으로 지금 그 가고 있는 차량이 그랜저뿐만이 아니라 그랜저, 기아의 K8 그리고 이제 또 그 어디죠? 그 어디냐? 기아의 소렌토.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올 하반기 때 나오는 카니발도. 카니발 제가 그림을 잠깐 준비했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엄청 크잖아요. 무겁고. 근데 그 차량도 이제는 1.6 하이브리드를 엔진을 갖고 시스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11월 달 정도에 좀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1.6으로. 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현대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일 지금 작게 보이는 저 위에 있는 코나 차량이 1.6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있는 소나타가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입니다. 자연흡기예요, 자연흡기. 그리고 밑에 있는 두 차량이 그랜저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흡기랑 터보의 차이는 그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그냥 그대로 엔진으로 보내서 걔를 폭발하는 데 쓰이는 거냐 아니면 터보로 그렇죠. 강력하게 선풍기처럼 바람 집어넣어줘 갖고 네, 맞습니다. 폭발력 세게 할 거냐 요 차이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흡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예전 기술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코나랑 이 소나타에 들어간 기술 같은 경우에는 또 3세대 하이브리드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사이즈에 맞는 출력이라든지 최적의 연비를 넣기 위해서 뭐 1.6 터보가 제일 좋으니까 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급에 따라서 최적의 또 효율성을 만드는 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 하이브리드, 2.0 하이브리드,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만들었고요. 현대차가 지금 우리나라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장이 사실은 미국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가 팰리세이드입니다. 대형 SUV. 잘 나가요? 네, 엄청 잘 나가죠. 팰리세이드라든지 기아의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할인을 하면서 팔았잖아요. 근데 한때는 웃돈을 받고 팔았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 딜러사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이제 뭐 매장에 가면 현대차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업점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딜러사를 따로 둬야 되거든요. 국내 이제 수입차처럼. 네. 그럼 딜러사에 가서 그 이제 고객들이 빨리 좀 차를 빼주세요. 차를 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얼마를 더 걸 테니까 차를 나를 제일 먼저 배정을 해달라. 막 이런 것도 지금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벨리세이드나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 자연흡기 엔진, 뭐 2.5 자연흡기 엔진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급의 차량에도 지금 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고 도요타는 모든 라인업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지금 그 전략을 앞으로 쓸 거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팰리세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도 똑같이 1.6을 넣으려고 봤더니 미국 고객들의 눈높이는 안 맞는 거예요. 미국은 약간 대배기량에 대한 욕구가 아직도 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그 제가 그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차량이 이제 이 팰리세이드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의 하이랜더라는 차량입니다. 하이랜더.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도 이번 달에 출시를 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2.5 하이브리드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팰리세이드도 지금 2.5 하이브리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고 나면은 이게 다음번 세대 팰리세이드에 들어갈 거고 현대차가 또 여전히 뭐 잘하는 게 또 하나의 엔진으로 다양한 차종에 넣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차들에도 또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국내에서 계속 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랜저에 들어가는 1.6 하이브리드가 진짜 효자예요. 왜냐하면은 뭐 산타페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이런 차들이 보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게 되면 4천에서 5천만 원대 차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5천에서 거의 6천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줘야지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개발 비용은 다 들어간 차량이고 이제는 걷어들이기만 되는 상황인데 차값이 비싸지니까 수익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뭐 10%가 현대차는 10%의 영업이익률을 올렸고 기아는 13% 올렸잖아요.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도 사실은 이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ASP라고 하는 판매 단가를 높여주니까 영업이익률 높일 수 있었던 거고 사는 입장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좋아요. 뭐 좋죠. 주차, 뭐 공영 이런데 친환경차 되는 데 될 그렇죠. 수도 있고 친환경차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아마 1.6이면 살 때 세금도 싸겠네, 그죠? 그렇죠. 매년 내는 세금도 엄청 쌉니다. 1600cc니까. 네네. 이제는 무조건 내가 전기차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기차 가기 조금 두려운 분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그렇죠. 가다가 서면 어떡하지? 충전 어디서 해?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가끔씩 이제 화재 사건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혹시나 내 차도 저러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전동화에 대해서 느낌을 한번 가져보고 내연기관에서만 나는 자동차나 엔진으로만 가는 거야지 생각을 했다가 전기차로 이제 바뀌었을 때 전동화 보면 하이브리드가 전기 모드가 있잖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또 예전에는 뭐 시속 40km, 60km밖에 못 갔는데 지금은 이제 엔진이 아니라 그 모터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10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겪어보고 나면은 약간 전기차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저는 거쳐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km 고속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된다고요? 이제 됩니다. 병렬형 하이브리드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속기에다가 모터를 붙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속에서 하이브리드를 쓸 이유는 뭐 있어요? 고속에서도 그러면은 기름을 안 쓰고도 달릴 수가 있잖아요. 연비가 좋아지죠. 아 근데 그래봐야 거리는 되게 짧을 거 아니에요? 거리는 짧죠. 네, 거리는 짧지만 또 그 구간에서만큼은 또 쓸 수 있는 거고 또 고속에서도 모터를 쓸 수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더 고속을 낼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추월을 해야 될 때 조금 더 힘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때 엔진 힘으로만 가면 연비가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엔진과 모터가 같이 돌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연료를 조금 덜 쓰면서 속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 가속도 높일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 모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터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건데 가끔씩 내리막길 갈 때 보면은 내가 이제 엔진차를 타고 있는데 내리막길을 갈 때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야 되잖아요.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기름을 쓰고 속도는 못 내고 여기서 발생하는 그 제동력은 그냥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에서는 일단 엔진을 쓰질 않아요. 엔진이 꺼지고 모터의 힘으로만 내려가는데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잡히는 게 아니고 네. 모터에 있는 회생제동 장치가 잡히면서 그 제동력을 전력으로 바꿔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또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죠. 아깝잖아요, 버리는 에너지는. 네네네. 근데 그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전에 그 자전거 타면 요즘은 이제 뭐 LED로 이렇게 등 하지만 아, 네. 옛날에 이게 자전거 바퀴 옆에 네네. 딱 달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 동그란 그 롤로 돌아가면서 불 들어오는 거. 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그거 타셨는데. 할아버지까지 갑니까? 아니, 그럼 이제 그 딱 그 바퀴에 이제 탁 붙게 이제 맞아요. 조절하잖아요. 그럼 이제 세게 밟으면 불이 환해집니다. 맞아요. 네,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네. 천천히 달리면 불 슬슬 꺼지고. 네. 아 그렇게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쵸, 그 친구도. 그쵸. 아, 그렇게 이제 회생제동을 하니까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결국 이제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저 위치 에너지가 제동 에너지가 되고 제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네,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야, 옛날 생각이 또 나네요. 이게 근데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적이라든지 경영 이런 데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동으로 전환을 할 때 비용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공장을 짓는 데는 1조 원 정도 가량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기차 공장을 짓는 데는 거기에 2배에서 5배까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동화로 넘어가야 되겠지만 거기 중간 단계에 어떻게 보면 그 디딤돌이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 역할을 하이브리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3세대 하이브리드에서 지금 더더욱 더 큰 뭐 더 발전된 기술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거기서 아낀 비용을 이제 전동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전기차 쪽에 좀 더 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브리드는 국산 차들이랑 그리고 이제 일본 차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점점 많이 늘리고 있어요. 네. 유럽이 하는 하이브리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 시동을 걸거나 이런 데만 쓰는 거고 이렇게 뭐 우리가 달릴 때는 쓰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 부분만으로도 사실은 뭐 시동을 걸 때 기름이 많이 먹어요. 사실은 제동이 그 뭐라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지금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네. 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디젤차 수요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 질소산화물 배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젤에 대한 지금 규제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면서 뭐 업체들 입장에서는 디젤을 대체할 게 필요한데 그게 하이브리드가 되고 있는 거고 일반 고객들도 가격대도 비슷하고 뭐 성능도 비슷하고 디젤을 네네. 많이 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연비였잖아요. 근데 연비도 지금 하이브리드가 좋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찾고 있죠. 요즘에는 그 디젤차 중고값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디젤을 안 타려고 그러는데. 네, 신차 시장에서도 거의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달에 출시하는 산타페에 네. 디젤 없어요. 디젤 아예 모델이 없어요? 네. 산타페는 옛날에 다 디젤이었는데. 그렇죠. 산타페, 소렌토, 뭐 투싼 다 디젤이잖아요. 그때는 가솔린이 없었잖아요. 네.
뭐 수입차들 가솔린 SUV 가져왔다가 완전히 박살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디젤이 없어요. 와. 디젤이 없는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가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경영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제가 한번 어제 그저께 지금 현대차 그룹이 주요 계열사들이 경영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때 42조 2,497억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4조 2,379억 원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10%를 기록을 했고요. 기아도 영업이익률이 13%.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실적이 좋지가 않았는데 2분기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영업이익률이 6,63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4.2% 올랐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 실적을 이번에 조금 뜯어보면서 좀 다행스럽다고 느꼈던 게 네.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부품에서 실적을 쉽게 말하면 수익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2분기 때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도 늘고 전동화 판매, 전기차 판매가 많이 늘면서 단가가 좀 올라갔어요. 수요가 높아지니까 단가가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1분기 때까지 마이너스 1,000억대 이제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2분기 들어서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앞으로 점점 누적적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이제는. 네. 더군다나 전기차 업체들과 지금 경쟁이 내연기관, 현대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이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할인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 할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도 가격을 내려야 된다.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지 우리도 팔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맞잖아요. 근데 내연기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맞춰서 얘네가 가격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내연기관에서 못 팔던 업체들은 전기차도 못 팔고 있어요. 가격이 안 맞고 가격을 낮출 수가 없거든요. 네. 손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현대차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지금 어쩌면은 가격 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10%의 제조업에서 10%의 이익률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10% 정도의 두 자릿수 이익률을 내면서 여기서 버는 돈으로 전동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여유룸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까요, 그냥? 더 세게 판다고요? 더 싸게. 더 싸게? 더 싸게 팔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 완전 그냥 잡아 먹어볼까요? 뭐 만약에 네 폭스바겐, 현대차 이런 데서 마음 먹고 한번 해보면 네 그러면 치킨 게임으로 누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해볼 만한 경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충분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 네, 그렇진 않겠지만 네 지금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할인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5,690만 원짜리 그 모델 Y RWD 모델 가져왔잖아요.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산이기도 해서 중국산이라 싼 것도 있지만 배터리가 LFP를 넣었어요. 네. 이건 보조금 주면 안 되는데. 그거는 네 아직까지 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 확정이 될 건데요. 그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9.6%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할인 정책을 계속 하고 있어서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슬라도 점점 수익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롱레인지라든지 퍼포먼스 모델, 쉽게 말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파나소닉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 모델들의 판매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스탠다드 RWD 모델, 쉽게 말하면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델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지금 모델 3는 아예 구매를 할 수가 없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RWD를 제외한 다른 롱레인지나 퍼포먼스 모델 주문이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 차량을 지금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고 네. 차량을 많이 팔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그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네. 내연기관 자동차들 역시도 이제 수익성을 잘 가져다 주면서 네네. 오히려 새로운 스텝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아니고 네네.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렇죠. 네, 그 경쟁력을 오히려 더 높일 수도 있는 가격 경쟁력 높일 수 있는 힘이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순수 전기차 회사들 가운데 뭐 테슬라에 당연히 뭐 잘 테슬라는 사실 걱정할 게 없을 겁니다. 네. 남은 이제 중소 업체들이 이제 명멸을 막 하게 될 텐데 그쵸. 그럴 때 현대차라든지 폭스바겐이 좀 더 든든하게 네. 기존 내연 자동차를 바탕으로 깔고
전기차를 도전하는 것도 충분히 뭐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맞습니다. 가격 정책을 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할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죠. 네, 네. 그렇게 R&D 비용이 많이 줄거든요. 엔진 개발에 들어가던 그런 R&D 비용을 점점 줄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많이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그걸로 이제 전기차 쪽에 투입을 할 수 있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제 충전기 전쟁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이제 테슬라가 쓰고 있는 NACS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 테슬라도 있고 포드, GM 이런 곳에서도 막 손들고 갔었잖아요. 리비안도 가고. 그런데 이제 이 충전기 전쟁이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주도권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좀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존의 뭐 BMW 다른 뭐 벤츠 이런 회사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어제 마침 그 이제 전기차 업체들 간의 그런 이제 충전 네트워크 경쟁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보였었는데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테슬라 진영과 이제 여기는 뭐 현대기아차 진영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저거는 제가 따온 거다 보니까 저렇게 써 있는 거고 실제로는 테슬라 대 반테슬라 아니면 뭐 NACS 대 반 NACS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테슬라 방식을 사용하는 곳은 테슬라, 포드, 리비안, 볼보, 닛산, 폴스타 그리고 중간에 벤츠랑 GM은 회색 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경영? 네, 벤츠와 GM은 이제 저 양 진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발표된 거에 따르면 이제 현대기아, 혼다, GM, 벤츠, BMW, 스텔란티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NACS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걸 깔겠다라고 했고요. 어제 실제로 이제 북미의 법인을 세우기로 했고 이제 1년 동안 1년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3만 개 가량의 지금 충전기를 설치를 하기로 했거든요. 현재 이제 테슬라의 그 방식이라고는 슈퍼차저가 미국에 지금 22,000기 정도 깔려 있고요. 네. 그거보다 더 많이 깔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 지금 벤츠랑 GM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쪽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충전이 중요하고 많이 일단 깔려 있는 거는 테슬라 슈퍼차저다 보니까 네. 여기에 페이버를 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GM은 저기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GM도 결국엔 전기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자기들만의 충전 방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GM은 또 밑에 딸려있는 협력사들도 굉장히 많고 협력사들 가운데는 또 이제 충전기를 만들거나 거기 부품을 대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반대 진영에도 지금 같이 몸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지금 충전기가 나중에 되면은 뭐 차량 정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생각보다 중요한 그런 주도권 싸움이 되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아마 이 자동차 쪽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경쟁이 또 전투가 벌어질 텐데, 우리 현대기아차 주가는 오늘도 이렇게 썩 어떤 상황인가요, 진짜? 현대차는 거의 보합이고요. 네. 기아차는 좀 오르네. 2.4% 정도. 네네. 네. 사실 기아의 영업이익률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벤츠가 사실 제일 높아요. 네. 벤츠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13.5%로 야.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근데 아시겠지만 벤츠는 프리미엄 브랜드고 차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건데 거의 벤츠급인데. 이제는 네, 기아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네. 자, 오늘 자동차 이야기는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혹시 뭐 못다한 얘기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네, 이종훈 기자님과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ML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